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조 원 가량의 신용 매물이 그러니까 소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터진 거죠. 그래서 신용 잔고가 한 20조 이상에서 지금 한 16조 대까지 내려온 우리 그 개인들은 정말 울분이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들 보면 이제 글로벌 수급도 좀 개선됐고 여러 가지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떻게든 그 좀 봉합을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는 좀 기대를 좀 해도 되겠다라고 싶었던 그 찰나의 주말에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예. 야, 이거 참 주말에 그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장일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환 씨, 그 우리 국내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연구원이 급하게 오셨는데, 이게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지금의 현실이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쓴 것이 마냥 좋은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가 원래 추진하고 있었던 게 장기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을 편입시키자. 그 방향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더 우량한 네. 포폴리오의 관점에서 들어오기 네.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출렁거려서 들어올 때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갈 때 많이 빠져나가다가 네. 이런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 아무래도 MSCI 선진국 지수가 추정 자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여튼 조금 더 견고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들,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낸 공매도 금지는 사실은 공매도를 자꾸 허용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선진국 증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미 MSCI가 얘기했던 조건이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역행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선진국 지수 편입은 더 멀어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좀 긴 얘기고, 단기적으로 보면 여튼 간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중심으로 공매도가 늘어났고, 그 늘어난 것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2차전지 이런 주식들이 원래 더 정상적인 범위라면 받아야 되는 조정폭보다는 저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많이 떨어지고 중간에 브레이크도 없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만든 건 사실이니까 당장에 좀 숨통을 트여주는 신용경제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대매매 당하고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은 그런 부담들이 줄어드는 방향의 얘기이긴 하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좋은 게 맞는데 각성제를 맞은 건데 그 각성제 효과가 끝날 때가 되면 후유증이 또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공교롭게도 우리 NH에서 오늘 이제 김한 연구원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레포트를 이제 냈는데 하나씩 완화되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 세 가지.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시장 수급 요인에 따른 금리 급등, 이스라엘 분쟁 발발과 확전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 경기 부진에 대한 장기화 우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는 과정. 제가 이제 지난 주말 전에 이제 그 농협은행에 가서 지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좀 진행을 했는데, 은행 쪽에서는 상당히 그 H 홍콩 지수 ELS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 홍콩 쪽 H 지수도 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신용의 재매수, 또 쇼커버링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또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코스닥은 한 820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 지수도 지금 저희가 한 2400 초반인데 뭐 이렇게 되면 2500도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가 끝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에 시작하는 움직임을 봤더니 일단 이거 참 이게 참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막 뭐 거의 20%까지 막 차트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11월 이제 8일 9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에 대한 일반 청약이 또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아마 밸류를 세게 받지는 못할 거로 예상은 합니다만 여전히 뭐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 무거운 놈이 7, 8%씩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뭐 궁금하죠?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보합이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한미반도체는 상승하긴 하지만 여전히 2차 전지 녀석들한테는 아직 판정 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참 어렵네요. 이렇게 참 이렇게 그래도 빨간 불빛은 내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나마 좀 안도의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지난 9월, 10월 상당히 힘들었던 레버리지 계좌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만세 부르고 나가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다잡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해야 될지 한번 우리 김영환 연구원이 쭉 준비를 또 해오셨어요.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자료를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 어떤 섹터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연말까지 잘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 4분기 국내 주식 전망인데 이제 4분기 벌써 중간 왔는데 뭐 한번 내용들을 한번 좀 넘기면서 내용들 한번 좀 서머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스케줄을 체크해 보면요. 예. 중요한 게 한 4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11월 17일 날 예정돼 있는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 만료. 이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연기도 안 되면 네.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은 무디스까지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랑 연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번 또 불안해지느냐 마느냐 이거랑 관련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24일 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 이후에 미국 소비가 계속 호조를 보일 거냐 아니냐 이것도 이 두 번째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올해 마지막 FOMC입니다. 12월 13일 날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냐 안 올리냐 내지는 내년도에 대한 스케줄링은 어떻게 가져갔냐. 뭐 또 그리고 분기 말마다 항상 그 뭐 점도표를 세우고 공개를 하니까 9월 점도표가 12월에는 어떻게 또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7일은 연말 배당 기산일입니다. 올해는 배당 같은 경우는 또 바뀐 배당 정관 변경으로 인해서 이때가 배당 기산일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케줄과 관련 없이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돼가느냐라는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 둔화 우려 부분이 미국 시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6가지 정도 쟁점 이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궁금해한 부분은 지금 11월 17일이 예산안 협상 시한이죠. 그 다음에 12월 13일 FOMC.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지금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7%, 거의 80% 육박했는데, 갑자기 그 FOMC가 끝나고서, 11월 끝나고서 금리가 거의 4점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살짝 이렇게 만개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스닥 차트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구리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1 오우, 1400 초반대까지. 다행히 달러는 떨어졌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우, 좋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리스크가 끝난 거냐?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그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은 형성됐지만 아직까지 채권쟁이라 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4% 중반대에서 4%한 4.8까지는 박스권이다. 그럼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식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또 찬물을 부을 수 있는 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차트를 한번 받으시면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에 의해 움직이고 있냐인데요. 예.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은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건 그냥 끝난 이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전망시 그대로 이제 그 미국 10년물은 따라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10월 중에 뭐가 넘어갔냐면은 역전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에 따른 이제 기준금리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저 10년물 금리가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다. 예. 그러면서 약간 연준의 톤도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FOMC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붙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더 오히려 빠진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시장이 빨리 반영을 하는데 굳이 계속 이 톤을 유지해야 될까?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12월에 대한 위험은 오히려 그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12월 FOMC는 또 점도표가 있으니까요. 9월에서 했던 것처럼 내년도 금리 전망치를 더 들어올리거나 이런 조치를 하면은 신용물 금리는 여기서 또 튀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상승 중 악재는 상승 지속. 단기적으로 상승 중 악재는 상승 지속의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작금의 현실은 코스닥 810에 코스피는 2400 초반대니까 아직 우리의 장밋빛 전망, 우리가 하우스뷰가 대략 한 2300에서 예. 한 2600, 700? 예. 까지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2600, 700을 얘기하는 그 근거는 우리가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너무 안 좋은 얘기 말고 요런 게 이제 적중이 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더 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자료 보지 말고 그냥 얘기로 요약하자면 예, 그냥 반도체가 지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반도체 좋아지기 시작한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의 부담이 줄어든다.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예, 특히 유가, 천연가스인데 왜냐면은 내년도 이익에서 사실은 한전 적자 없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에서는. 그게 한 10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담이 줄어들면은, 그리고 사실은 한전의 비용이란 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공장 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한전으로 다 떨궈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원가율의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은 내년에 이제 한국의 뭐 미국 인프라가 됐든 아니면 사우디가 쪽이 됐든 이런 종류의 인프라 수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좀 나와주느냐, 그 성과,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랑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수출 데이터, 최근에 한국 수출 데이터 보면 반도체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보면은 지금 뭐 D램에 대한 마진도 뭐 10%, 20%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진짜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올해 한 전체 코스피 기업, 거의 상장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120조? 이게 순이익 기준으로 한 120조 조금 안 되는 정도. 순이익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전망하는 게 한 180조. 180조. 예. 거의 50%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120조 벌다가 180조를 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왜 빠져요? 물어보면 그것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빠진 게 더 크죠.
대한민국 지수는 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뷰가 여러 가지 뭐 한국전력 10조 정도 차지하는 부분들. 한국전력 차트 보실래요, 여러분? 한국전력 보면은 정말 진짜 막 진짜 방송에서 욕할 수는 없는데요. 진짜 얘는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 금융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카드 썼잖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뭐 100% 이 금융시장의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전력처럼 이런 주가를 보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회사채를 가장 많이 소화시킨 또 장본인이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아마 정부도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 또 이렇게 또 살리자니 또 국민들은 또 아우성이 또 심할 것 같고 상당히 어쨌든 중요한 회사입니다. 한국전력. 그런 것들. 그래서 기업의 EPS 상향을 생각한다면 한 2,600, 700까지도.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여전히 궁금한 거는 아까 11월 17일 예. 부채 한도 협상을 무난하게 넘길 것이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걱정입니다. 예. 지금 뭐 미국 하원 의장이 다시 선임이 됐죠. 이제 마이크 존슨이라는 양반이고요. 예. 뭐 사실 그렇게 널리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친 트럼프 성향이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강경하게 굉장히 그 톤을 올리는 그 약간 극우적 정책들, 뭐 이슬람 쪽 국민들을 뭐 미국으로 이민받고 이런 거 금지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트럼프가 당시 2020년 대선에서 졌을 때 그 불복하는 논리를 만든다던가 이런 데 기여를 했던 양반이다. 이런 게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강경 성향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극단적인 정책을 하원 의장 부결시키고 이런 거 해놨던 20명 안에 들어가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좀 강경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정부에서 제안했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거 지원 다 합쳐가지고 1,000억 달러 정도 규모 예산 승인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나머지 다 빼고 이스라엘만 140억 달러만 승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민주당에서 또 예산 요청했던 것들도 다 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서 11월 17일 날 정말로 이제 그냥 딱 디폴트라기보다는 예산을 부결을 시켜서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끌고 갈 거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네.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거는 아니고 뭐 한 1월 정도로 미룰 수도 있다. 예. 뭐 아니면 내년 4월까지 미룰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4월까지 그러니까 연방 회계년도 6개월 지난 시점까지도 그 해 예산이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임시 예산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예산 컷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것들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노이즈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럼 되게 혼란스럽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10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셧다운은 안 시킬 것 같고 왜냐면은 선거 관련되는 노이즈들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1월 정도로 좀 미뤄두는 형태로 또 일단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두드려 맞고 가야 되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죠. 참 어렵네요. 이게 제가 이 애플 분봉의 모습이거든요. 5분봉인데 이게 마지막 이제 기업 어닝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게 제 애플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근
3%까지 하락을 했었던,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저는 사라진 거죠. 마지막 미국 테크의 실적 효과에서 애플마저 배신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겠다. 그래서 금요일 잘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일요일 날 한 오후 대여섯 시쯤에 국내 우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렇게 바꿔 해가지고 안도의 한숨.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외국인이 과연 들어올까? 오늘 시장 봤더니 다행히도 물론 내일 여러분이 이 시청을 하시겠지만 월요일 아침은 개인들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주고 있는, 다행입니다. 야, 이씨, 한국, 너, 이씨. 이런 식으로 정말 금융 후진국 따위로 할 거야, 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떠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은, 황초를 보기도 싫어. 삼성전자. 믿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7만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만원 넘기면 또 이제, 그 다음 전고점인 여기 7만 한 3천원 이상은 가져야 되겠죠? 그럼 또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표를 보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죠. 예,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결국은 금융 불안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들, FOMC라던가 예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바닥은 받고 한 2,600, 700까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은 반도체나 한국전력 말씀도 드렸지만은 결국은 실적이에요. 근데 올해 사실 연말 쇼핑 시즌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소비 여력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4분기 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그 홀리데이 쇼핑, 이 시기가 얼마나 잘 될 거냐라는 건데, 매년 이거는 미리 서베이를 합니다. 그런 거 기준으로 보면요, 올해 그 지출액 증가율이 한 14%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14%면은 네. 코로나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고요. 금액 기준으로 봐도 그 전을 넘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사실 미국 쇼핑 시즌은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 쇼핑 시즌을 대비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의 재고 수준은 높냐라고 하면 그래서 높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빨리빨리 미국으로 물건 실어 나가야 되는 움직임들은 연말에는 올해 4분기에는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미국 소비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서비스 좋아봐야 뭐하냐, 한국이랑은 아무 상관없지 않냐, 한국은 수출 좋아야 되는데 재화 소비도 좋을 수 있냐,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출 늘어나는 것 부분 중에서 직접 재화 소비 쪽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의 막 상승 여력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그런 이제 좀 결론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자료 보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고요. 4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럼 항상 반도체는 실적보다도 가격에 더 민감하게 먼저 선반영을 했던 업종이니까 저희 7만 원 넘어서서 반도체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와 은행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요즘 미국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파업하고 있는 동안에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요즘 주담대 금리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약간 정부의 규제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약간 조금 대출 증가 이런 것들을 누르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거지만은, 여튼 미국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성 분명히 좋을 거고요. 이렇게 올해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자동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밸류에이션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률이 높으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쪽들은
사실 배당 기산일이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3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다른 분야들, 뭐 증권이나 뭐 통신이나 이런 전통적인 배당주들에서 한번 배당 수익 낸 사람들이 내년 3월 가까울 때는 도로 다시 뭐 아직 배당 기산 안 정해진 은행,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한번 수급이 또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체 배당 투자하는 분들의 수급이 12월 말에는 흩어져 있던가 내년 3월에는 이쪽 분야들로 또 집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분야들이다. 근데 예. 반도체는 오케이, 어그리. 예. 근데 자동차, 은행 한번 제 차트 한번 보실래요? 자, 은행, KB금융이 이래요.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다시 또 영차영차하는 분위기고, 예. 현대차 볼까요? 보세요. 흘러내리다가 지금 약간 올라오는 흐름. 아니, 해외는 어떤데? 해외 보여드릴까요? 포드 한번 볼까요? 포드 우장창창창창 다시 영차영차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배당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약간 긍정적인 의견에서 자동차 섹터를 좀 중립으로 좀 바꾸는 하우스가 좀 있어요. 이게 약간 피크아웃 논란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자동차의 피크아웃의 노이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사실 조금 판단은 좀 저는 애매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매력은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배당 매력은 탁월하고 수익성도 좋고. 근데 그쵸.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들이 성장 분야냐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보다는 펀더멘탈 개선이 가능한 분야들로 집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쵸. 여기서의 반등이 쭉쭉쭉 나와지기는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배당이 또 올해 연말은 이제 배당 그 정관 변경이라는 이슈들도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살만한 것들이다라는 맞아요. 얘기인 거죠. 자, 밸류에이션 진짜 싸요. 현대차, 기아 뭐 진짜 싸죠. 현대제철 보실래요? 이 철강주 진짜 힘든 구간이긴 한데 PER 따지면 한 7배밖에 안 돼요. 7배밖에 안 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은행은 뭐 더할 날 없이 더 밸류에이션 뭐 매력적인 거고요. 자, 과연 지금 시장이 만약에 다시 반등한다라면 이게 가치주? 성장주? 또 시소 게임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근데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픽했어. 외국인들은 만약에 컴백한다 하더라도 야, 그래도 살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가 소외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2달도 안 남은 이 주식시장에서 올해 상당히 좀 험난한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장은 맞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외 수주 모멘텀 정리해 주시죠. 예.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필두로 해서 중동 쪽에서 탈탄소 하려는 국가들이 엄청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여튼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인데 이건 뭐 천조 단위의 얘기들이니까요. 사실 규모도 크고 그리고 또 이번 정부가 그 해외 수주 쪽에 굉장히 공들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월, 10월 했는데 9월 달에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10월 달에 중동 갔다 오고 또 그 중동 갔을 때 그쪽 대통령실에서 흘린 얘기가 연말쯤 되면은 또 수주 나올 것들이 좀 큰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수주 모멘텀들은 자꾸 재료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그간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동안에 성장주라고 했던 부분들은 향후 목표, 뭐 5년, 10년 뒤에 목표 딱 찍어놓고 이때까지 몇 프로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주식들인데 그 주식들이 약간 지금 와서는 정말 그 성장이 달성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먼 미래의 단지 이런 게 아니라 따박따박 나오는 가시성이 좀 있는, 그러면 이제 수주 산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야가 되니까 네. 이런 쪽들이 좀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지 않는 시점인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이제 다시 2300을 깨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모습이 나올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여튼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봤었는데 여기서 더 그 정도까지 또 끌어올리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뚫고 올라간 것 같은 공포는 안 올 것 같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여튼 공매도 금지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걸어놨으면은 또 공매도로 인해서 밀리는 부분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일단은 하방은 이제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바이든과 가상 시나리오를 트럼프가 지금 붙으면 트럼프 승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재생 섹터가 상당히 지금 곤두박질 치고 반등도 이만큼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든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어떻게 띄울런지도 우리 매우 모니터링 해야 할 아주 관점 포인트고, 우리 한국도 내년 4월 총선입니다. 또 여당은 또 여당 나름대로 정책적 드라이브를 또 할 수 있는 또 정책적 모멘텀들도 이제 무럭무럭 이제 또 저 밑에서 또 하나 또 준비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다 얘기합니다. 바닥은 바닥 같은데 주가가 상승할 만한 상승 트리거를 찾지 못해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번 주만 하더라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때문에 갭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만 만지작 많이 걸고 저기 CMA 금리만 따박따박 먹고 있는 지금 놀고 있는 돈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명확한 상승 시그널은 우리 투자자들이 매우 찾고 있는 하나의 큰 학수고대하고 있는 모멘텀들이죠.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 빌드업이 되는 모멘텀에 장착된다라면 아마도 정상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정말 아주 이성적인 머니들이 또 들어오는, 그게 저는 외국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예상대로 한 2600, 700까지 가는 매우 상승의 강한 드라이브를 대한민국 증시가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